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4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요즘 디저트 시장에서 일명 두바이 쫀득 쿠키, 줄여서 두쫑쿠 열풍이 일고 있죠. 오픈런에 품절대란, 웃돈 얹은 중고 거래까지 등장할 정도인데요.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그럴까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기죠. 유행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이미 한 번쯤은 맛보셨을 수도 있겠고요. 이 열풍이 이제 디저트 가게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국밥집, 일식집 같은 일반 음식점까지 판매 대열에 합류하고 있고요. 두바이 쫀득김밥, 두바이 쫀득 붕어빵처럼 두바이 쫀득이 거의 만능 수식어가 된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영업 시장에는 모처럼 활기가 생기고요. 반가운 매출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쫑구플레이션이란 말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원재료 가격은 치솟고 인기에 편승한 일부 제품은 비싸고 맛이나 품질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불만이 늘고 있고요. 유사 제품이 쏟아지면서 위생과 신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 열풍이 순식간에 사그러든 사례를 많이 경험해 왔는데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 속도 경쟁보다는 결국 품질과 신뢰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모처럼 자영업 시장의 활기가 긍정적으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1월 16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들이 많은데요. 복약에 대해 잘못된 상식들을 팩트체크해보고요.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정부가 지방 함량에 따라 삼겹살을 세분화하기로 했는데요. 비계가 가장 적당한 것은 앞삼겹, 비계가 가장 적은 것은 뒷삼겹, 비계가 가장 많은 것은 돈차돌로 구분이 됩니다. 비계가 많은 이 돈차돌은 소고기의 이 부위처럼 즐길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꿔보겠다는 건데요. 이 부위는요, 희고 단단한 지방을 포함한 근육 부위로 주로 구워서 먹거나 된장찌개에 많이 쓰이고 있죠. 돼지고기의 돈차돌과 같은 소의 이 부위는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약을 안 드시는 분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복약에 대한 오해나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 약을 복용하는지 그 복약 실태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86.1%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특히 여러 개의 질병을 동시에 가진 복합 만성 질환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나타내는데요.
2개 이상의 질환을 가진 노인은 63.9%에 달하고요. 3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한 비율도 35.9%로 나타납니다. 특히 3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2008년 30.7%에서 2017년에는 51%로 치솟았다가 2020년에는 27.8%로 줄었고, 그런데 2023년에는 35%로 다시 늘었습니다. 네. 노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5대 만성 질환은 고혈압 59.5%,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도 포함되죠. 28.9%, 당뇨병 27.7%, 골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16.2%, 골다공증 11.1% 순인데요. 이런 질환들은 완치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환자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약물 처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치료율은 99.1%, 당뇨병은 98.3%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 질병의 보유가 곧 약물 복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두어 개 있고 여기에다가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드시는 분들도 많고, 감기에 걸린다거나 하면 한 번에 먹는 약물이 5가지를 훌쩍 넘게 되는 거죠. 한 번에 이 5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할 때 다약제 사용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게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병을 고치려고 약을 먹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종류의 약을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요? 네, 이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노인은 83.8%로 나타납니다. 네. 이 전체 응답자 중에 16.2%만 의사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의사 처방약 한두 종류를 복용하는 노인은 52.5%, 서너 종류를 복용하고 있는 노인은 26%, 5종류 이상을 복용하고 있는 노인이 5.3%로 나타나고요. 이 전체 노인이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의 종류는 평균 2종류로 나타납니다. 한국 노인의 다약제 복용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심각성이 더 커지는데요. 65세 이상 외래 진료 환자 중에 5종류 이상 의사 처방약을 받은 환자 비율은 우리나라는 42.8%로 나타납니다. 주요 국가들의 65세 이상 노인 다약제 복용 유병률은 일본이 28.7%, 미국은 39%, 독일은 26%에서 40% 사이, 네덜란드는 26.9%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이 조사 시점과 처방 약물 개수 기준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한국 노인들이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약을 먹고 있다, 이런 경향은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이 의료 접근성이 좋아서 여러 병원을 동시에 이용하기 쉽고, 그리고 분절적인 의료 체계로 인해서 약물 중복이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이 약물이 중복돼서 처방되거나 함께 먹으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 새로운 질병으로 잘못 알고 또 다른 약을 처방하는 일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많은 종류의 약을 한꺼번에 먹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증상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약 처방을 하죠. 네. 근데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소화제라도 처방해 주는 게 우리 의료계 관행이기도 한데요. 이 환자가 이곳저곳 많이 병원에 다닐수록 약은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병원에서 주는 약과 저 병원에서 주는 약이 겹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진통제와 소염 진통제 계열에서 중복 처방이 흔한데요. 아세트아미노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동시에 처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장 출혈, 신장 기능 악화,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누적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위점막 방어 기능과 신장 예비 능력이 감소해 있어서
이 동일한 계열의 약물이 중복되면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방광약, 일부 항우울제, 항파킨슨약, 감기약, 항히스타민제 뭐 이런 것들이 항콜린성 제제라고 부르는 약물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게 노년층이 특히 취약한 약물이라서 중복 처방되면 입마름이나 변비 같은 경미한 증상뿐만 아니라 선망, 기억력 저하, 배뇨장애, 시야 흐림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물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을 했는데 복약 이력을 잘 따져보지 않으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걸로 오인하고 또 다른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걸 처방 연쇄라고 부르는데 약을 줄여야 해결될 문제를 오히려 약을 더 늘리는 식으로 잘못 대응을 하는 거라서 이럴 경우에는 건강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저기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 병 고치는 약물을 처방받아야 하겠는데요. 그렇지만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병원과 약국에 갈 때마다 내가 현재 먹고 있는 약과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이 뭐가 있는지를 병원에다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참고해서 의사가 중복 처방이나 상호작용이 있는 약물을 쓰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먹는 약이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일일이 외우기 어렵잖아요. 가지수도 많고요. 그래서 복약수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원에 다녀와서 약국에 처방전을 내고 받은 약을 기록을 하는 건데요. 언제 어떤 약을 탔다, 약처럼 드시는 기능식품이나 영양제 종류도 다 기록을 해놓고요. 진료 받으러 갈 때마다 이 복약 수첩을 가져가는 겁니다. 나는 귀찮아서 그거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시라면 현재 드시는 약봉지를 가져가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으로 약을 타러 가시는 분들은 의사를 만날 때마다 현재 드시고 계시는 약을 알려주시고 중복되는 건 없는지 뺄 것은 없는지 항상 점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을 먹고 나타나는 어지럼증이나 졸림 이런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잘 기록해놨다가 의사한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약을 먹는 거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지수를 좀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군요. 그럼 네. 증상이 없어지면은 약을 먹지 않아도 될까요? 약은 되도록 적게 먹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이 드시던 약을 끊거나 줄일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좀 위험한데요.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을 끊거나 효과가 약하다고 스스로 이 양을 늘리는 행동은 노인에게 특히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다수의 약물은 갑작스러운 중단 시 증상 악화나 금단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이는 노인에게서 더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요. 항불안제나 수면제, 일부 항고혈압제, 파킨슨병 치료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네. 이런 약물을 복용하다가 증상이 호전됐다고 생각되면 덜컥 약을 끊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노년기 약물 처방의 원칙은 복용량을 점진적으로 조정한다는 건데요. 이 노년기 신체가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를 처방받았을 때는 증상이 없어지더라도 처방된 약물을 다 드십시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우리 몸에서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의 내성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음번 감염에는 쓸 수 있는 치료제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사와 약사의 지시를 따라서 약을 드시고 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약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좋은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이용 횟수는 18회로 나타나는데요. 외래 진료를 연간 150회 초과한 외래 환자 수는 18만 5,769명, 365회 초과 이용자도 2,48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꼴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건데요. 이 연간 외래
150회부터 365회 사이의 이용자들의 91%는 물리치료를 받았고 네. 50%는 신경 차단술을 받고 60%는 진통제인 트라마돌주를 투여받은 걸로 나타납니다. 여기저기 많은 의료기관을 쇼핑하듯이 찾아다니는 걸 의료 쇼핑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노년기에 이 의료 쇼핑이 반복되면 약물 복용 관리의 연속성이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기존 처방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 동일 성분이 중복 처방되거나 상호작용 위험이 있는 약물이 함께 처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노인은 이미 여러 만성질환으로 다약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중복 처방은 약물 수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의사는 환자가 기존에 처방받은 약물을 검토해서 새롭게 처방할 약물을 결정해야지 중복과 상호작용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데요. 의료 쇼핑으로 인해서 처방받은 약물이 과도하게 이미 많은 상태라면 깊이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환자가 약물로 인한 이상 증상을 호소하더라도 약 때문인지 새로운 질환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처방 연쇄의 위험이 커지는데요. 노년기 약물 치료에서는 진료 횟수보다 처방 정보의 일관성 관리 체계가 중요한데 이 단골 의료기관과 약국을 정해놓고 치료를 받게 되면 약물 처방 정보가 쌓이게 되고 의사가 충분히 검토한 뒤에 처방을 할 수 있어서 약물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부부가 함께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내 약이 떨어졌다고 배우자의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부부가 모두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남편이 병원에 가지 못해서 당뇨약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아내의 약을 먹었다. 네. 다 같은 당뇨병 약인데 뭐 어때? 뭐 이런 사례들인데요. 증상은 비슷해도 질병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마다 체중도 다르고 기존에 먹고 있던 약물도 다르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할 때 이 개별 환자 상황을 고려해서 처방을 달리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다른 사람한테 처방한 약을 복용하면 저혈당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약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요. 어르신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복약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대내외 여건이 어렵지만요. 정부가 올해 거시경제를 잘 관리하고 양극화를 극복하겠다며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 올해 경제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흐름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 이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네. 정부가 올해 추진하겠다는 그 지방 주도 성장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 선거 공약 때부터 나왔던 얘기였고 네. 작년에 국정기획위에서도 이런 발언들을 했었는데요. 그게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에 그 본격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이제 큰 타이틀인데 방법은 지방의 산업이나 인프라 그리고 대학까지 혁신을 해가지고 점진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이고요. 굉장히 많은 60페이지가 넘는 그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지방에 힘을 주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결국 학교 다시 되살리고 네. 일자리 다시 되살리고 그거를 이제 AX라고 해서 여러 AI 산업 기반으로 각 지역 권역에 맞게 이런저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떠나는 것을 좀 막아보겠다 그런 거잖아요. 네, 원래 이런 진단이 나왔던 게 그 매년 호남에서는 연간 약 2만 명 그리고 영남에서는 연간 약 4만 명 정도가 네. 이제 20대들 기준으로 그 수도권으로 오고 있는데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결국
지방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데 네, 그렇죠.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단순히 회사만 보내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학교까지 같이 연계해서 육성시켜서 학력이 그 성취가 더 높은 그런 학교들을 이제 만들어내겠다는 것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 일자리 그리고 인프라가 갖춰져야 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권역별로 최첨단 특화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요? 네, 그게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네. 보면은 서남권, 동남권, 대경권 그리고 전북권 이렇게 해가지고 5극 3특 성장 엔진을 뭐 돌리겠다는 그런 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서남권은 뭐 모빌리티나 에너지나 AI 관련한 여러 가지 인프라, 동남권은 이제 지금도 거기 여러 중공업 제조회사들이 있으니까 방산, 조선 그리고 피지컬 AI 이런 쪽으로요. 그리고 대구 경북권에서는 리서치 그 기반이 있으니까 AI 연구 거점을 좀 마련하고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단지도 그 근처에 많거든요. 이거랑 네. 로봇 쪽을 하고요. 전북에는 이제 AI 팩토리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짓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거랑 연계해가지고 아리백 산단 같은 걸 조성해서 신재생 에너지 100%로 돌아가는 그런 산단들도 조성하는 거를 시범단지 선정하는 거를 올해 하반기에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대표님,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지방으로 보내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지방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패키지를 혜택을요? 이제 여러 가지 늘리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지방 투자 보조 촉진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200억에서 300억 한도로 커진 것도 있는데요. 네. 더 큰 거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하고 소득세 감면 기간이 대폭 늘어나거든요. 종전에는 최대 12년인데 이제는 15년까지 늘어나니까 지방 이전하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법인세나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검토하고 갈 수 있다면은 그런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들어가고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가 신경 써야 될 돈 중에 제일 큰 돈 중 하나가 그 국민성장펀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국민성장펀드는 작년에 만들겠다고 해서 올해 만들어지는데 150조 원이 5년간 만들어지고 그 150조 원 중에서 연간 30조가 매년 집행되고 그 국민성장펀드의 40%가 지방에 집행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지방 이전하는 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은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여러 가지 투자들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법인세 관련한 여러 가지 혜택이랑 그리고 이제 투자 지원이 대거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쵸. 거죠. 예. 네, 그러면 대표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은 어떻습니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해 가지고도 그 다시 이제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 건데요. 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기본적으로 이제 27년부터 그 이전 시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이제 올해 내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그게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토대로 27년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부동산을 주요 리스크로 관리를 하기로 하고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수급 관리에 있어서도 인구 감소 지역인 지방부터 이렇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통해서 좀 숨통을 트여주겠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그 경제성장 계획에서 결국 부동산 부분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네. 그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현재 미분양도 많고 네네네. 그리고 수요가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고 수요 위축은 결국은 일자리라든가 학교 등등 장기 성장 부분에서 22년 이후부터 출산율이 너무 낮아지는 그런 훼손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지방이 출산율은 높고 서울은 출산율이 0.5로 더 낮지만 청년들은 지방을 떠나고 있는 건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반해서 22년 말부터 미분양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그 경제성장 전략에 담겨 있는 거의 핵심은 주택 부동산에서는 세금이었어요. 네네. 근데 세금인데 그 잘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라는 그런 두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집할 때 양도세, 보유 중에는 종부세를 내는데 지방에는 이제 양도세 중과를 올해 5월 9일이 되면은 이제 양도세 중과를 빼줬던 그 프로그램들이 일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다주택자들은 이제 중과 대상이 되는데 지방주택에 대해서는 중과 배제를 하겠다는 거니까 지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없다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비합산하겠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비합산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비합산 주택이 10채든 100채든 종부세는 안 낸다는 거가 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0 곱하기 100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합산하게 되면은 한 채만 합산돼도 그 합산 가액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지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양도세랑 종부세를 깎아주겠다 혹은 부담을 안 해주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 미분양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미분양 주택들을 분양받는 입장에서 네. 혹시나 뭐 미분양이 더 심화될까봐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심지어 그 CR이라고 해서 구조조정 리츠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구조조정 리츠한테 수분양을 받은 사람이 환매로 팔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이제 받았는데 나중에 이거 좀 아닌 것 같아라고 네.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그 리츠가 다시 사주겠다는 거거든요. 오, 그래요. 그래서 그 CR 리츠에 대해서도 올해까지 한 번 더 연장을 하면서 미분양 관련해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조금 뒀습니다. 오. 정부가 어쨌든 현 국토부 그 김인덕 장관 체제에서는 설 전에 이제 공급 대책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네. 그 대책에는 이런 지방 주택 시장과 관련한 여러 정책을 포함해서 주택 공급 정책들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6년 그 경제 성장 계획에서는 약간 맛보기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방에 정말 파격적인 세제 혜택 그리고 환매 그런 정책까지 나와 있네요. 그럼 이런 계획들이 걸림돌 없이 좀 잘 이행이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지금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 자체는 현재로서는 큰 걸림돌은 없고요. 뭐 입법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이즈가 날 부분은 많지 않아 보이고요. 네. 다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게 실행되고 말고가 아니라 지방 살리는 여러 형태의 주택 정책들은 지난 정부에서도 3년간 쓰기는 썼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제 서울 쏠림, 수도권 쏠림이라는 이런 일극 체제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 수요가 굉장히 약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요즘에도 부동산 시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서울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그런 시세가 나오지만 지방 계속 약세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이런 정책이 나와서 이제 집행하고 법 집행하고 법 개정하고 이런 건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과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믿고 따라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를 통해 가지고 정말 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이제 고민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이런 정책적 수혜를 받는 그 지방 주택에 대해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정말로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네. 서울에서 좀 똘똘한 한 채를 찾는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층위가 있는 건데 그 또 소위 주택이 다주택이 아니라 한 주택으로 가려고 하는 그 심리와 네. 그런 실제 거래 데이터 등등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과거에는 여러 주택을 취득했지만 지금은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좀 더 비싼 주택으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서울 수도권에 분명히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방에서도 지방 내에도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 지방과 서울 간에는 심지어 머님 부부도 있거든요. 지방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고 서울에 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하는 그런 비중도 이제 확실히 22년 이후부터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 살리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그것도 좋지만 두 번째는 그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책을 또 어느 정도 와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결국 뭐 세법을 다루는 부분이고 주택 관련 정책에서 좀 더 심화되어 가지고 그 구정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대표님 지방에 지금 이런 세제 혜택을 주게 된다면 네. 수도권 시장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는 애초에 1극 주도 성장을 5극 3특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이제 현재대로 이뤄지게 된다면은 지방 주도 성장이니까 네. 이제 현재는 수도권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수도권 주도 성장을 지방 주도 성장으로 좀 바꿔보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거는 단기간의 얘기가 아니라 그 성장 잠재력을 건들겠다는 거니까 소위 인프라를 깔겠다는 얘기가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그 국민 성장 펀드를 포함해서 이제 그 민간에서도 조성되는 금액들이 뭐 소위 상상 초월하는 그런 금액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국민 성장 펀드가 1년에 30조, 5년 150조지만은 각 금융지주들이 조성하는 금액도 각 금융지주별로 또 100조 원이거든요. 우리금융 80조, 하나 100조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고 5년간 집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비례적으로 수도권이랑 지방이 6대 4로 가게 된다면은 네. 현재 산업 구도나 이제 기업 집중도를 봤을 때는 지방이 확실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금액은 수도권이 더 많잖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네. 이제 일자리 기반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지방이 훨씬 더 커지는 거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5년 동안 인프라를 까는 상당한 투자 사이클이 한번 올 것 같고요. 이제 현 정부 체제에서 네. 이거 이후에는 그게 잘 쌓이게 된다면은 실제로 잠재 성장률 회복에 기반이 되는 거고 이제 아니라면은 이제 상당한 돈들이 이제 투자가 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볼 포인트는 많아 보이고요. 아, 다만 과거 정부에서는 이렇게 지방주도 성장하겠다 아니면은 뭐 지방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그대로 공고히 하고 네네. 지방은 그냥 지금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미분양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해소하고 이런 차원에서 소위 그 서브로 좀 다뤘다면은 네. 지금 새 정부에서는 지방을 메인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지방을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데 올해 공급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대표님? 공급 관련한 대책들 혹시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공급 대책이 그 유명한 작년에 97 공급 대책이 나온 이후로 네. 97 공급 대책이 수도권 135만 원 대책이었는데 그 대책 이후로 9월, 10월 이제 서울이 슈퍼 랠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10월 15일에 11호 대책을 통해서 소위 주식시장으로 비유하면은 사이드카를 걸었거든요. 네네, 토지거래 그렇죠. 허가제를 전면 적용하면서 네. 거래 편의성을 떨어뜨렸는데 떨어뜨린 거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서울로 밀려드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지금 다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그 97 공급 대책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추가 공급 대책 얘기가 나온 게 벌써 4개월이 됐습니다. 97 대책 이후로. 네네. 15 대책 이후로는 이제 벌써 3개월이 돼가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낸다고 했다가 12월 말 되니까 이제 연말 연초에 낸다고 했다가 또 네. 올해 새해가 되니까 설 전에 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근데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서도 공급이 나왔었는데 이제 공급에서 올해 전체나 5년치 공급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공공단의 공급을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18,000호를 포함해가지고 올해 5만 호 착공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고덕 강일지구 포함해가지고 고양 창릉에 약 3천, 4천 이런 식으로 약 2만 9천 호에 대해서는 공공 분양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경제성장 계획에 담겨 있는데 근데 이제 종합적인 공급 계획은 구정 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그 종합적인 공급 계획은 작년 97 대책을 이제 보완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보완하는 것이 이제 규모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건지 속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건지도 알 수 있는데 이번 경제성장 전략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도 그 도입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도 막 있는 걸 보면은 구정 전에 나오겠다고 하는 그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금 모듈러 주택 말씀하셨어요. 그 특화 주택, 모듈러 주택 이런 네. 얘기도 있잖아요. 이건 어떤 개념인 건지 좀 설명 그 좀. 모듈러 주택은 그러니까는 그 집이라는 거는 이제 기초부터 골조 그리고 마감까지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할 때 콘크리트를 믹스해서 배합하고 타설한 다음에 그렇죠. 또 양생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정이 전체적으로 습식 공정이라고 하는데 습식 공정을 하게 되면 요즘처럼 이제 동절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비라든가 이런 날씨 부분의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근데 모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부분 끊어가지고 미리 어딘가에서 조립을 해놓은 다음에 조립을 하는 거죠. 그거를 현장에 갖고 와서 이제 레고처럼 조립을 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집이라는 것이 그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된 굉장히 무거운 집이다 보니까 그거를 한 번에 들으려고 하면 굉장히 무게가 무거워서 이제 운송에 문제가 생겨서 쪼갤 네.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한 거를 쪼개가지고 여러 유닛들을 섞어서 만들게 되면은 이제 공정이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모듈러 주택이고요. 과거의 모듈러 주택은 이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타설했는데 과거에는 재료가 이제 콘크리트가 아니라 여러 패널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집들을 모듈 주택이라고 했었는데 네. 패널로 짓겠다고 하는 거가 결국 물을 안 쓰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 건설 공법보다는 빠른데요. 근데 모듈러 주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공기는 좀 단축이 될 거고 그렇다면 현재의 아파트 공기가
요즘에는 아파트 건설 기간이 진짜 최소 48개월 됐거든요. 원래 48개월이에요? 36개월이었는데 그러니까 공기도 벌써 1년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을 좀 땡기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지금 계획에서는 2026년에 모듈러 주택 발주를 이제 원래 1,500호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네. 3,000호를 발주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 첫 발주가 일어날 예정이고 발주되는 거를 보고 나서 얼마나 빨리 지어지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듈러 주택도 왠지 올해 공급 계획에 부동산 공급 계획에 이제 들어가는 한 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라질지 궁금하네요. 그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그 모듈러 주택이 외국에서도 여러 영상들을 보면은 네. 막 당일 신기하더라고요. 설치하는 모듈러 주택도 맞아요. 있는데 거기는 이제 땅도 넓고 그 설치하는 용수도 다 돼 있고 여러 가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후다닥 하는 거고 마치 아마존에서 뭐 조건이 사가지고 다르군요. 하는 거고 저희는 그런 모듈러 주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적층시키는 소위 아파트처럼 쌓아야 되는 쌓아야 모듈러 되는. 주택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하루 만에 지을 수는 없고요. 네. 그렇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택을 그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어떻게 공급하는 거죠? 지금 청년들에게 그 공급하는 부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기숙사라든가 아니면은 도심 내 생활주택 형식으로 이제 1인 임대주택으로 그 청년들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그 청약이라고 하는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그 청약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또 복잡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네네. 것들도 이제 개편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러 주택은 좀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고 올해 그 특별법도 만들어진다면은 지금은 어제 발주가 시범으로 3,000호가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특별법 만들어지고 하는 경로에서는 이 산업이 꽤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럼 이런 주택들이 정말로 공급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급은 서울 도심의 양질의 아파트 짱짱한 거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길 원하고 그것만을 공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네. 이제 주거 유형은 저희가 24년에서도 관찰이 되었던 거지만 24년에 비아파트 특히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이 22년 하반기부터 있었는데 그 임대차 갱신하는 게 24년이었는데 24년에 그 후폭풍이 찾아오게 되면서 빌라를 탈출하고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소형 아파트들 구축 소형 아파트 전세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구축 소형 아파트 전세가 밀어 올려졌고 네. 그 전세가 밀어 올려진 거가 연계되면서 이제 그 중간 이하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일제히 강세로 올라갔고 그래서 24년에 보면은 주택 매매 가격이 6월과 8월 기간에 3개월간 굉장히 앙등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네네. 결국 주거라는 거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양질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비아파트 부분에서도 빌라 사기 사건 이후에 주택 공급이 아예 회복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정부가 공공 매입도 늘리고 등등 하는 것이 있지만 모듈러 방식을 포함해 가지고 각종 방식으로 1인 가구 수요가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대표님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더 줄인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신호로 읽어야 될까요? 일단은 어저께 그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저께 나왔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그 약 30조 중반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게 증가율로 보면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2.3%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율은 재작년보다도 더 떨어졌는데요. 올해는 은행들이 소위 생산적 금융이라든가 이런 국민성장펀드라든가 상생금융, 포용금융을 하겠다는 그런 경로에서는 저희 같은 개인들이 빌리는 거를 소매금융이라고 하고 주담대나 신용대출 그리고 기업이 빌리는 거를 기업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은행들의 전반적인 그 골자는 기업금융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매금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은행들인데 원래 사실 더 길게 가면은 네. IMF 이전에는 국내 은행들이 다 기업금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대출을 많이 받고 가게는 대출을 못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은행들이 소매금융으로 전환하면서 가게가 대출을 많이 받고 기업들은 대출을 좀 못 받다가 가게가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것들이 부동산으로 많이 흘러갔고 그쵸. 그게 부동산 가격을 앙등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대전환이 일어나서 다시 은행들한테 기업금융 해라 가계금융 줄이라는 거고 네. 그래서 12월도 보면은 12월 주담대가 1.5조 원이 감소를 했는데
이제 총액이 감소하는 걸 보면은 11호 대책 이후에 어쨌든 주택담보대출 감소라는 형태로 이제 수요 위축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요즘에 집 사시는 분들은 뭐 담보대출만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를 조달해가지고 집을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과거만큼 금융대책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방침 자체는 소매 즉 주택담보대출은 완전 줄인다는 거고 기업은 많이 빌려가라. 이것이 이제 그렇군요. 은행의 전체적인 그 방침이 되겠습니다. 네. 전 부동산 시장 흐름이나 집값에 대해서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내 집 시간 경제 성장 전략에 따라 부동산 시장 전망해봤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우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차돌박이였습니다. 5555님, 3087님 차돌박이 정답 보내주셨고요. 1811님 출근 중인데 안개가 앞을 가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전운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돌박이라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0928님 차돌박이 친구들과 3박 4일 여행 가는 길입니다. 남편 아이들 두고 가는 게 처음이라 걱정이네요. 그래도 잘 놀고 올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